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는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세계 난민 수는 무려 2,130만 명. 그중에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이 고발은 지난 2016년 8월 9일 영국 유력 일간지에서 폭로하게 됩니다. 자, 이 폭로 속 주인공들은 바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 나우루의 호주행 난민들. 참고로 호주에서는 배를 타고 호주로 망명을 해오는 난민, 일명 보트피플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인근 섬나라인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난민을 보내는 태평양 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진 난민들이 겪고 있는 실상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몰래 입수한 일명 나우루 보고서. 이 안에는 폭행과 성적 학대 등 무려 2,116건의 인권 유린 사례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수용소 내 남성 보안 요원은 여자아이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샤워 시간을 더 주거나 자, 심지어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하네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호주를 향했던 난민들은 결국 호주 땅에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한 채 수용소 섬에 갇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정부의 무관심한 방관 그리고 수용소의 안일한 관리 실태에 분노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샵 Bring them here, 난민들을 여기로 데려와라, 샵 Close the camp, 캠프의 문을 닫아라 라는 내용으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현재 호주 당국은요, 영국 일간지에서 폭로한 나우루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파푸아뉴기니 나우루 수용소에 매년 1조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을 돕지 못할지언정 2번 죽이는 일이 계속 자행되면 안 되겠죠.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이번엔 18위를 공개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난 3월 19일 미국에 있는 한 회사원 3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냐? 세 직원이 받게 된 포상금은 총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90억 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의 포상금이라는데 이 포상금의 정체가 바로 내부 고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B사. 이 은행은 더 큰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의 현금과 증권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건데요. 악질이에요, 악질. 믿고 맡긴 돈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만큼 믿고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천벌받을 일이죠. 예. 이 고발 내용을 접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결국 그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냈고요. B은행은 4,4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신뢰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죠. 이 엄청난 부조리를 고발한 3명의 직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 건데요. 아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그들에 대한 보상이 좀 확실하는데 그렇죠. 이를 악용하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공익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준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저 정도가 없으면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갖기 쉽지 않죠. 예. 완전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내부 고발자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3명의 내부 고발자들의 신원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도입해야 되지. 이런 거 이런 거 도입해야 도입해야 이거 도입해야 돼요. 이거 도입해야 배워야 돼, 돼요. 진짜. 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7위 공개합니다. 캄보디아 국민 배우 암살의 진실. 왕립 무용단을 거쳐 영화 관계자에게 발탁된 뒤 1990년대를 주름잡으며 캄보디아 국민 배우로 사랑받은 삐셋 빌리카. 자, 그런데 이 1999년 7월 그녀는 백주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괴한들에게 의문의 총살을 당하는데요. 총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범인을 봤다는 사람도 그리고 사건을 밝히려는 경찰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녀의 가족들마저 급히 프랑스로 이민을 가면서
삐셋 빌리카의 피살 사건은 급 마무리되고 맙니다. 와, 그런데 여배우 삐셋 빌리카의 죽음을 수상히 여긴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의 유력한 엘 주간지. 엘 주간지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프랑스에 사는 그녀의 가족들을 취재하며 감춰진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1999년 10월 엘 주간지는 삐셋 빌리카의 죽음에 대한 핵폭탄급 폭로 기사를 발표합니다. 뭐죠? 야 이게 뭐 누군가가 살해하긴 한 건데 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자, 프랑스 주간지에서 지목한 범인은 당시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인 훈센 총리의 아내 분라니 여사. 어머머. 자, 그리고 그녀가 암살을 사주한 이유로 삐셋 빌리카와 훈센 총리가 내연 관계였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맙니다. 훈센 총리가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삐셋 빌리카의 자동차와 주택 등기부 등본을 몰수, 또 은행 통장까지 지급 정지시키며 그녀를 재정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 분라니 여사는 먼저 캄보디아의 혹 렁디 경찰청장에게 그녀의 암살을 사주했습니다. 자, 그러나 혹 렁디 경찰청장은 삐셋 빌리카를 따로 만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어머. 자, 그런데 삐셋 빌리카가 잠시 도피를 고민하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다른 암살범이 그녀를 먼저 죽였다는 거였죠. 여러 군데다 다 부탁을 해놨나 부탁을 봐요. 이제 여러 군데 한 건데요. 어. 당시 엘 주간지의 폭로 기사를 접한 분라니 여사는 이들 가만 안 둬. 명예훼손으로 싹 다 고소할 거야. 자, 이렇게 맞대응을 했고요. 그 얘기를 들은 엘 주간지도 저희는 필적과 지문 감식을 끝낸 삐셋 빌리카의 일기장을 토대로 기사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를 고소한다면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겠습니다. 제발 대응해라. 진실 있게만 해보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요. 자, 그런데 이런 엘 주간지의 대응에 어쩐 일인지 분라니 여사는 어떠한 고소도 진행하지 않았고요. 자, 대신 9년 뒤인 2008년에 처음 암살 의뢰를 받았던 혹 렁디 경찰청장이 의문의 헬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어머머. 미치겠다. 이 사건은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배우 삐셋 빌리카의 죽음에 대한 진실, 진짜 배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6위 공개합니다. 군선거법을 바꾼 한 청년의 고발.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 60만 국군 장병들의 비밀투표 권리를 되찾아준 24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 사례를 폭로한 이지문 씨. 1992년 3월 전국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복무 중이던 일부 군인들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지문 중위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기표소가 아닌 중대장실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번 찍어 이렇게 상관의 명령하에 그리고 상관이 보는 앞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1번에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뺐거나 여당을 지지하게끔 하는 정신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이지문 중위는 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민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지문 중위의 고백은 거짓말처럼 조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문 중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투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정신교육도 없었습니다. 역시 또 뭐 뭔가 압박이 있었겠죠. 이렇게 증언을 좀 하라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야말로 정말 내부 고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까? 뭐 군대에 있는 네. 어떤 군인이 쉽지 않죠. 결국 이지문 중위는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위에서 2등병으로 강등된 뒤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은 언론에 군 부재자 부정투표를 제보, 이지문 중위의 고발에 힘을 실어줬고요. 다행이다. 결국 국방부는 군대 내 부정투표를 시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군 부재자 투표를 군대 밖에서 진행하는 영외 투표제를 실시하게 된 거고요. 군인들도 체육관 또 학교 등에서 상관의 감시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하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한 사람의 힘으로 전체 군대가 바뀌었네요.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이번엔 15위로 가겠습니다. 스위스 금융계를 발칵 뒤집은 대도. 150년 넘게 스위스 은행의 근간을 이룬 신념, 바로 고객 비밀 엄수 원칙, 즉 비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철벽 같던 비밀주의 원칙에 가려진 H은행 스위스 지점에 비리를 고발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때는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H은행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원 에르베 팔치아니는요, 일부 직원들이 H은행의 비리에 가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객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검은 계좌를 숨겨주는 것은 물론 세금을 물지 않도록 탈세 정보를 제공했던 건데요. 어머.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팔치아니는 이런 부패 결코 두고 볼 순 없어. 내가 나서야겠어. 라며 구심 끝에 H은행의 비밀 계좌와 전 세계 206개 나라 10만여 명 고객 정보를 해킹.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긴 CD 5장을 들고 퇴사합니다. 영화네, 영화. 자, 그 뒤 먼저 그가 한 일은 테러 활동의 비밀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한 뒤 꾸준히 테러의 위협을 받는 레바논 지역의 한 은행을 연결해 이 정보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팔치아니는 오히려 이곳 은행들의 신고로 스위스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몇 시간 신문 끝에 다음 날 다시 출두 명령을 받게 된 팔치아니.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내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고국 프랑스로 피신했습니다. 대단하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의 재무장관에게 무사히 H은행의 비리 정보를 제공한 팔치아니. 그리고 드디어 2015년 2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상 최대의 검은 돈 스캔들 스위스 릭스가 터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팔치아니 리스트 덕분에 철벽 같았던 금융계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었고요. 그동안 스위스 정부가 지켜왔던 은행 비밀주의 원칙 역시 이 계기로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세계를 쥐락펴락한 남자 에르베 팔치아니는 현재 프랑스 세무당국의 IT 기술 자문을 해주면서 자신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 최대 제약회사를 고발합니다. 2009년 9월 세계 3대 제약회사인 P제약회사는 23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P회사는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 비아그 B를 만든 유명 제약회사입니다. 1992년부터 P제약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근무한 코프친스키. 그는 일을 하면 할수록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판매한 약 중에 일부 약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약효를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속여서 약을 판매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사의 약을 최대치로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호화 리조트로 초청해서 향응을 제공하고 검은 돈인 리베이트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전히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을 판매해야 하자 영업사원 코프친스키는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했고요. 결국 이런 비리를 참지 못해서 고심 끝에 부정주장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난과 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겠지. 1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무려 6년이라는 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2009년 P제약회사의 모든 부정행위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불법 판촉 혐의 등으로 제약회사 사상 최대 벌금인 약 2조 8천억 원을 징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P제약회사뿐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폭리, 또 부정행위를 취하는 여러 제약회사의 불법 판촉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발 19, 12위 공개해주세요. 영화가 풍부한 일본의 핏빛 바다. 2009년 7월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 나 이거 봤어. 이게 뭐야? 이 뭐야? 푸른 바다가 붉은 핏빛으로 물든 이곳은 일본 와카야마 현의 작은 마을 타이지의 앞바다입니다. 이 타이지 마을은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돌고래잡이를 시작하는데요. 어부들은 배몰이를 통해 100여 마리의 돌고래 떼를 해안으로 몰아넣은 다음
공연용 돌고래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날카로운 작살로 무자비하게 찔러 죽이고요. 거기에 새끼 돌고래를 유인하기 위해 어미 돌고래를 먼저 사냥해서 그 슬피 우는 울음소리마저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죠. 일본 정부가 한 해에 돌고래를 잡을 수 있는 포획 쿼터를 1,500에서 2,000마리로 정하는데요. 타이즈 마을은 이 포획 쿼터 승인과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포경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포경이 이루어지는 이 마을에 몰래 잠입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돌고래 보호 운동가 릭 오베리와 다큐멘터리 감독 루이 시호요스. 그들은 잔인한 돌고래 사륙 현장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이 핏빛 바다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수중 촬영 감독, 녹음 전문가, 그리고 전문 다이버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그 참혹한 바닷속으로 잠입했는데요. 결국 그들이 힘겹게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2009년 더 코브, 부제 돌고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는 선명한 핏빛 바다가 잊히지 않는다. 일본의 만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분노했고요. 201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즈 마을은 자신들의 전통 어업 방식이자 생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돌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겠다! 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나쁘면 전통도 없애야죠.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동물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돌고래 포획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돌고래를 포획해서 식용과 공연용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채로 포획한 돌고래는 한 마리에 무려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고래 수족관을 점점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부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 잔혹한 돌고래 학살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